안녕하세요. 제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 내용의 개략이 되겠습니다. 법원이란 법의 연원 또는 법의 근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연못을 마르지 않게 하는 원천의 의미가 연원이고 나무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뿌리의 의미가 근원이라고 한다면 법원이란 법의 샘물 또는 법의 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법원은 법이 불문법이나 성문법 중에서 어느 것으로부터 기원했는가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학에 있어서 법원이란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법의 타당 근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법의 타당 근거는 법철학의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주권자, 국민의 총회, 자연법 또는 정회 등에서 법의 타당 근거를 구하기도 합니다. 둘째, 법의 존재 형식은 말 그대로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문자의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문자가 아닌 형식으로 존재하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문자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문자가 아닌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탄생을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짓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에 관한 정보는 통상 법령정보, 판례정보 및 문헌정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온라인상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곳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령정보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대표적입니다. 현행법령, 연역법령 및 외국어 번역 법령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례정보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에서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성문법이란 본래 문자의 형식으로 표현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자의 형식을 가지지 않은 법인 불문법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문법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문법을 제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성문법은 법이 경화하기 쉬워 유동적인 사회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과 입법의 복잡화 내지 기술화로 일반 국민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법의 존재가 명확하다는 점. 둘째, 법의 통일적인 정비가 용이하다는 점. 셋째, 법의 존재와 의미 내용이 명료하여 법질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오늘날 복잡한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상법이나 노동법과 같이 상세한 기술적인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근대와 현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와 조세법규는 반드시 성문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죄형 법정주의와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문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켈젠에 의하면 성문법의 구조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의 법률, 명령, 자치법규의 순으로 상하의 위계를 이루면서 밑변이 넓은 피라미드형의 단계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체로서 통일성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스 켈젠의 법당 개설입니다. 이에 의하면 법령에 규범성을 주는 것은 그보다 상위에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상위의 법령에 반하는 하위의 법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법당 개설을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에 대입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법령들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행정규칙의 순으로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법률보다, 법률은 명령보다, 명령은 자치법규보다 상위법에 속하게 됩니다. 위계가 같은 법률 상호 간의 효력에 있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료법은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의 순으로 위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두 명령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위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장관령보다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장관령보다 상위의 위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은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의 순으로 상하의 위계를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의 기본 구조 또는 구성 형식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공포시 관보에 게재되는 방식이 법령의 기본 구조라고 해석되고 있을 뿐입니다. 법령의 기본 구조는 공문서나 사문서 등 각종의 문서에 광범위하게 차용되고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제처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기본 구조와 관련하여 공포법령의 주요 구성 부분은 제명, 본칙 및 부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명이란 법령의 고유한 명칭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법령이 규율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땡땡법으로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에는 땡땡에 관한 법률로 씁니다. 대통령령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땡땡법 시행령, 땡땡규정, 땡땡령, 직제 등으로 합니다. 총리령 부령의 제명은 대개 땡땡법 시행규칙 또는 땡땡규칙을 붙입니다. 또 법령의 내용에 따라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법률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땡땡특별법 또는 땡땡특례법으로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땡땡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칙이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본칙에는 본칙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본칙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 두어집니다. 본칙은 내용과 편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총칙, 통칙, 보칙, 벌칙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식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이 정하는 항목 중에서 조항오목에 관하여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됩니다. 조는 본칙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합니다. 법령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법령 내용을 검색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합니다. 복수의 조가 있는 경우에는 제1조부터 숫자로 번호를 표시합니다.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를 삽입할 때에는 그 삽입한 조의 앞에 조의 가지번호를 붙여 제1조2와 같은 형태로 표기합니다. 한편 어느 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1조 삭제라는 형태로 표기하고 조 그 자체는 남기게 됩니다. 삽입이나 삭제의 경우 모두 그것들에 따라 번호를 올려 정리하거나 내려 정리하는 개 번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조문 중에 땡땡법 제땡조라는 형태로 조명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개정도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제1조 이전에 새로운 조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삽입 전에 제1조를 제1조2로 변경하고 새로이 삽입한 조에 제1조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거듭되는 개정으로 가지번호와 삭제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 대규모의 개정 시에 조명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 내용을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분량이 너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 규정 내용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기 위해 산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규정 내용이 기술적 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등을 만들어 규정합니다. 둘째,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합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항에서는 최초의 문장을 전단, 뒤의 문장을 후단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전단, 중단, 후단이라고 합니다. 제1문, 제2문 등과 같이 하는 독일 스타일과는 대비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뒤의 문장이 다만으로 시작하는 경우 최초의 문장을 본문,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 합니다.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합니다.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에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은 단락이기 때문에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합니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합니다. 나열하는 것은 명사 내지 체언종지가 기본입니다. 셋째, 호를 다시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목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합니다.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방괄호 1, 2, 3등을 사용하고 1, 2, 3등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괄호가 나, 다 등을 사용합니다. 목 단위 이하 부분의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본칙과는 달리 부칙에는 부칙의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합니다. 부칙은 본칙의 재규정에 수반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규정이 두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의 시행일, 경과 규정, 관련 법령의 개폐 등이 열거됩니다. 부칙은 단순한 것은 항으로 구성되지만 복잡한 것은 그 상위의 항목인 조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제1조로부터 시작되지만 본칙에서와 같이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의 수준인 장이나 절 등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법조문을 표시할 때는 간략하게 알파벳 S자를 상하로 절반씩 겹친 모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독일어로 파라그라프라고 읽습니다. 예컨대 제1조, 제2조 등을 파라그라프 1, 파라그라프 2 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파라그라프는 법률을 상징하는 부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청진기의 모양으로 의료를 상징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문법이란 문자의 형식을 구비하지 않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문법은 문자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불문법은 입법기관에 의한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비제정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의 역사는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문자 이전에도 법은 존재했었을 것이고 성문법은 문자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성문법주의가 널리 요구된 적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성문법주의가 대체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 변천하는 생활관계와 고정불변의 성문법규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간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불문법의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사회에서나 불문법은 끊임없이 형성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사회현상을 더디게 개정되는 성문법으로 빈틈없이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문법은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성문법을 주된 법원으로 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불문법은 일반적으로 보충적 법원으로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 불문법은 주로 성문법의 흥결 시에 그러한 흥결을 보충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법을 개수한 개수법으로서 대륙법계에 속하게 된 우리나라에서 불문법원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관습, 판례 및 조리입니다.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관습법과 조리의 법원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습이 관습법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습이 존재할 것, 법적 확신을 취득할 것,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것 및 성문법이 부재할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 관습이 존재해야 합니다. 관습이란 그 준수가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수준에 도달한 관행을 말합니다. 관행이란 초기 인류의 생존 기술이었던 모방 본능에 따라 동종 행위의 계속 반복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사실적 행위 양식을 말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던 초기 원시 시대에는 생존자를 따라하는 모방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법적 확신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적 확신이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관습에 의하여 상호 간의 행동관계를 규제하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식, 즉 그 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관습이 법으로서 인식되는 일반적 신념을 말합니다. 관습은 규범으로서 법과 같이 확실히 준수될 것이 요구될 수 있으면 그것은 법적 확신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미 관습법이 됩니다. 한편 관습은 관행이나 풍습 또는 불문율 등으로 불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은 법적 확신을 이미 취득한 법률인 관습과 그것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소위 사실인 관습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판의 근거가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사실인 관습에 관하여도 민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소위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문법의 결여 또는 법령의 부재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이 법원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이 명문으로 관습법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그 규정에 의하여 관습법은 당연히 법원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습법은 일단 법으로서 인정되면 법률로서의 위상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성문법이 명문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여루적 효력 또는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문법과 다른 내용을 가지는 관습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조세법정주의,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관습법의 존재는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관행에 있습니다. 의료관행이란 의료 현장에서 계속 반복에 의하여 생겨난 동종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리베이트의 관행, 의사보조 인력의 관행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만성적이고 음성적으로 행하여짐에 반하여 간호사이지만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보조 인력의 경우는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관행은 법적 확신의 취득 유무에 따라 법률인 관습과 사실인 관습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료관행이 법적 확신의 취득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법규범으로서의 위상과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행이라 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법원성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의 법원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문법주의의 입장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통법과 형평법은 영미법계에서의 주요 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례의 집적에 의하여 그 결과로서 생성된 판례법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에서는 판례법의 법원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법전주의에 입각한 결과 성문법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을 법학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하면 해석법학은 법의 해석에 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의 해석은 법의 정립이 아니라 법의 해석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법의 적용은 법의 해석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정립은 법의 제정으로서 입법부의 기능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례법의 법원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 구속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 구속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이 종전에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게 되고 일단 내려진 판단은 변경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따르지 않은 하급심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이고 판례의 변경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판례의 안정은 법의 안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판례의 반복과 반복되는 판례의 불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하여 적용되는 판례는 법규로서의 규범력을 가지게 되며 선례에 따라 행동하려는 일반인의 경향은 법적 확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은 사실상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해서 적용되는 판례는 판례법이 되고 법원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법은 1차적 법원인 성문법에 이어서 2차적인 법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저마다 각기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표제부에 표시되는 판례번호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판례식별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원칙하에 부여되고 있는 판례번호에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정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편의상 판례번호 읽기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판례번호를 중심으로 간추려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판례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매 판결문마다 판례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판례번호는 법원, 선고일자, 신급 종결 표시, 사건 번호 및 재판 종결 형식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고법원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명과 재판부를 기재합니다. 다만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합의재판부가 대법원인 경우에는 재땡부로 표시하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부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재판부 순서 및 담당 사무의 내용에 따라 재땡민사부, 재땡형사부, 재땡가사부, 재땡행정부 등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담당 사무별 재판부가 각각 한 개뿐인 경우에는 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등으로 표시합니다.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 중 지명 부분은 예컨대 광주고등법원 전주제일민사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와 같이 표시합니다.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은 재땡부로 표시합니다. 선고일자는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재합니다. 선고일, 변론 종결일, 작성일 등 연월일은 0과 월, 월과 일 사이에 각각 한 칸씩 띄어 표시합니다. 신급 종결 표시는 판결에 의한 종결은 선고, 결정이나 명령에 의한 종결은 자로 표시합니다. 사건 번호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부호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번호는 연도 구분, 사건 부호 및 진행 번호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표기합니다. 특히 판례 검색은 사건 번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건 번호를 판례에 있어서 고유식별 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도 구분은 당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연도를 표시합니다. 진행 번호는 일종의 접수된 일련 번호로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순서를 의미합니다. 사건 부호는 지방법원, 대법원 규칙인 법원재판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부여됩니다. 별표에 따르면 1심 사건, 항소사건 및 상고사건의 판결은 부호 문자의 초성이 각각 기역, 니은 및 디귿으로 표시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사 1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 1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 소액사건은 가소, 민사 항소사건은 나 및 민사 상고사건은 다로 표시합니다. 또 형사 1심 합의사건은 고합, 형사 1심 단독사건은 고단, 약식사건은 고약, 전자약식사건은 고약전, 형사 항소사건은 노 및 형사 상고사건은 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행정 1심 사건은 구합, 행정 1심 재정 단독사건은 구단, 행정 항소사건은 누 및 행정 상고사건은 두로 표시합니다. 재판 종결 방식은 전원합의체에 의한 종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에 의한 종결은 판결이라고 표시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사건 번호는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법원재판 사무 처리 규칙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건 번호는 연도 구분, 사건 부호 및 진행 번호로 구성합니다. 연도 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 연수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사건 부호는
헌법재판소 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부호표에 따라 부여됩니다. 조리란 사물의 본성, 도리 등을 의미합니다. 정의, 형평, 경험법칙, 신의 성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최광이로는 자연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조리의 법원성을 부인하나 자연법론자들은 당연히 조리의 법원성을 긍정합니다. 성문법은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법의 완결성의 사상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완결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법의 흥결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흥결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자명한 것에 대한 규정의 생략, 예상하지 못한 사실의 발생 또는 입법기술의 졸렬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어떤 사유든 법의 흥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은 법관의 재판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문법의 흥결 시 형사재판에서는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무죄로 됩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습법이나 판례법에 따라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습법도 판례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은 적용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재판의 기준으로 될 수 있는 제3의 법원으로서 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조리의 중요성은 그만큼 반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영역에 있어서의 조리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자의 자의를 방치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공공의 원칙 등 일정한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정한 원칙을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조리법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윤리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윤리가 법규범과 충돌할 때의 문제는 증폭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윤리란 의료인의 행동규범으로서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윤리의 기원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찾아지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 상황과 상당히 다른 오늘날에 있어서도 의료윤리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윤리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자율, 선행, 무해 및 정의로 구성되는 의료윤리의 사원칙이 예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학회의 준칙 또는 직업윤리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 윤리 및 법률의 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은 개인 단위의 개인 규범이고 윤리는 집단 단위의 집단 규범에 속하며 법은 국가 단위의 전체 규범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덕이나 윤리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은 국가 전체로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환자윤리와 의사윤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집단마다 윤리가 다른 예일 것입니다. 나아가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방법에 있어서도 각각 상이합니다. 도덕에 위반한 때에는 조소나 비난 등의 도덕적 규제 또는 사회적 규제가 가하여지지만 윤리에 위반한 때에는 윤리적 규제 또는 내부적 징계 등이 가하여집니다. 또 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의 법적 제재가 가하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보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의 윤리화나 윤리의 법률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결국 의료윤리는 조리에 해당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관습법 또는 판례가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집단규범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